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토요일 1교시 중세철학연구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염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염철론은 역사책은 아니죠. 역사책은 아닌데 그 한대 당시에 그 소금과 철의 전매가 오르냐 그르냐에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한 한대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간추려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고요. 예를 들면 뭐 순자와 이사와의 그 하직인사 내용이라든가, 이사가 진나라에서 개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순자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그런 내용도 이 염철론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오늘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은 토론이지만 토론에 뭐 몇 가지만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도 뭐 술의 전매 문제도 토론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균수법, 평준법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된 논쟁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가장 잘 집약된 대표적인 고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관련된 자료를 좀 보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 염철론, BC 5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한한나라 때의 정치와 경제 논쟁을 재현한 기록 문학이다. 논쟁의 초점이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였다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었으나 그 내용은 그 무렵의 정치와 경제, 방위, 도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대화 형식을 취하는 등 기록 문학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편저자 환관은 연암 사람으로 관직은 여강노강 태수의 승승이었으며 박학하고 문장이 뛰어났다고 한다. 그는 이 염철론으로 후세의 이름을 남겼다. 보니보니에서 장론까지 10권 60편 INTR로 한나라 선제 때 환관이 편찬한 정치토론집으로 BC 81년에 조정에서 열린 회의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때의 회의는 민간의 고통을 테마로 하여 열렸는데 민간에서 뽑힌 60여 명의 혈량, 문학과 어사대부인 상홍양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토의 내용은 정치와 경제, 방위, 도덕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은 선대 무제 때 제정되고 시행된 일련의 경제 정책과 소금, 철수레, 전매 및 균수와 평준법이 옳은가에 관한 것이었다. 상홍량은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당사자였기에 그 정책의 변론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유가 사상으로 무장한 혈량과 문학들은 도덕과 인의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이러한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과 사상의 입장에 선 상홍량은 이러한 제도는 국가 재정의 안정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백성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여 그 존속을 주장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 민간의 혈량과 문학이 정부의 고관인 상홍량과 호각의 토론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무렵 상홍량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실력자 광이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홍량은 그로부터 1년 뒤 조정 안의 권력 투쟁에 휩쓸려 주살당한다. 그 이후에 곽광의 지배 체제가 완성되었는데 술의 전매만 폐지되었을 뿐 나머지 제도는 지속되었다. 이 책은 그때의 논쟁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편저자 환관에 의해 정리되고 윤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쟁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대로 살린 것 같다. 이런 양자의 논점을 통해 그 무렵의 제도와 풍속, 관습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편이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을 기록 문학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게 하고 있다. 네, 여기 지금 도입부에 관련된 보충 자료를 좀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환관 같은 경우는 생존련이 미상이다. 자는 차공이고 한데 아까 연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연암군. 지금의 하남성 상체 현이겠죠. 서남에 있는 지금 하남 상체 서남면에 있다. 연암군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공양 준출을 연구했다. 이 치자는 다스리다가 아니라 연구하다, 전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제 때 낭으로 천거되었고 뒤에 관직이 여강태수의 승, 그러니까 부승상까지 됐다는 거죠. 그의 지식이 넓고도 아주 크고 문장에 능하였다. 저서로는 염철론 60편이 있다. 염철론은 소재 시원 6년, 기원전 81년에 소개된 염철해의 문권을 편집한 정론적인 산문집이다. 회의에 그렇죠. 근거한 회의의 문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회의의 문건에 근거하여 쓰여진 정치이론적인 산문집이다. 그것은 비교적 생동감 있게 기술하였다. 어사대부 부승상이었던 상옥량과 전국 각지로부터 소집되어 온 현량 문학, 고유명사예요. 넓게 보면 이제 재야 지식인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현량 문학을 천거해서 등용하는 그런 과거제도의 일종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크게 보면 현량은 어떤 청렴한 관리들이나 능력 있는 관리들을 지칭할 때가 많고 문학은 아무래도 이제 글을 잘 쓰는 언변이라든가 글을 잘 쓰는 학자들이 주로 문학에 속하고 후세에 뭐예요? 이게 진사과, 명경과, 이 진사과가 이제 주로 글을 쓰는 거고 이제 생원과 같은 경우가 현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현량 문학들의 변론을 기술한 것인데 보존하였다. 수많은 전한 중기의 경제사상 사료와
풍속, 습관을 보존하였으며 드러내고 있다. 당시 사회의 일부 문제와 모순을 드러내었다. 쓰여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일정한 집중과 객관을 통하여 묘사하였다. 몇 가지 각각 특징을 지닌 인물 형상을 묘사했고, 일부 인물들의 언어와 문자 묘사는 비교적 생동적이고 감정 색채 또한 비교적 농후하다. 특히 대화체 형식을 채용하고 아울러 또한 각 편 사이가 서로 연계되어 되는데, 이것은 산문 작품 가운데서 아주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 적게 보이는 것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쓰여진 방법이 약간은 각각판, 약간은 각판 좀 경직돼 있음을 느끼게 한다. 예. 이 자료는 후세의 그 평가들이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환관의 명언 가운데 하나, 이 환관이 자기가 편집하면서 수록한 내용이지만,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후세에 알려졌죠. 효, 제우, 실질, 부제우, 식모. 효는 실질에 달려있지 꾸밈이나 외모에 달려있지 않다. 거칠에 부모님한테 세배 잘하고 용돈 잘 드린다 해서 그게 효도가 아니다. 실질 마음으로 얼마만큼 부모를 그 자기의 그 영원한 조상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고, 우리 보통 유교에서는 물질적인 봉양보다는 양질을 강조하죠. 뜻을 봉양한다. 그래서 논어에도 여러 번 나오고 맹자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는 다른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기억나는 게 뭐예요? 효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생란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얼굴 표정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외향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부모는 다 알죠. 자식의 얼굴빛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자식의 얼굴빛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걱정이나 좀 찡그리고 있으면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죠. 부모 마음이 편치 못하죠. 예. 2500년 전에 그 논어에 보이는 내용이 저는 오늘도 느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현량과 문학이라는 개념. 보통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걸 현량방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계시키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조선 후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제의 그 폐단 때문에 글 잘 쓰는 거, 말 잘하는 거, 시를 잘 짓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지식인들, 사림 쪽에서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안 좋게 봤어요. 그 이유는 물론 논어에 나오는 교원영색이라든가, 말보다는 이거는 아무래도 행동을 더 중시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교원영색은 드물다인이요. 그러니까 교원영색, 말을 꾸미고 얼굴을 가다듬는, 얼굴빛을 이쁘게 만드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드물다. 오늘날 안 맞는 점도 있죠. 물론 저 역시도 녹화 있는 날은 아침에 꼭 면도를 합니다만은, 이런 걸 가지고 얼굴 꾸민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가식적인 웃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량문학에 대한 설명을 좀 보기로 하죠. 한대에 현량을
관찰하여 천거하는 것은 특별 과거에 속한다. 특별 추천에 속한다는 거죠. 이 과에 이 과거제도의 구체적인 명칭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현량방정, 효령과 청렴한 사를 뽑는 현량방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량문학이라고도 한다. 현량방정한 사람을 관찰할 철거제도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현 제도는 한문제 2년에 시작됐으며 이후에 양안, 전환후안에 걸쳐 여러 차례 조칙을 내려서 현량방정을 천거하라는 조칙의 명령이 있었다. 때로는 현량방정이란 말은 말이 등하고 그 말이 직언이라든가 극간 아주 끝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고언을 할 때처럼 직언과 극간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연계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순히 직언에 능한 사람을 천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현량방정이 그 말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잘 가까이 할 수 있는 화술이 좋은 사람, 즉 직접 친민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리를 선발할 때 그 사람의 말투가 대중들에게 호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선발하기도 했다는 거죠. 또 때로는 현량방정은 또한 도술지사와 관련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술수를 포함한 거죠. 이에 도승들이 후한 철거의 독립과목으로 되기도 하였다. 한때에는 현량방정은 항상 문학과 연칭되었는데 때로는 현량과 문학이 병립돼서 두 과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현량문학이라고 연칭되기도 하였다. 실제상 현량과 문학은 서로 비슷하여 모두 통경, 경전에 통하고 달변, 아주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재다능한 선비를 가리키는 것인데 문학은 실제로는 경학을 가리킨다. 당연하죠. 한때 때는. 후한 영제 때는 일찍이 홍도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가기관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문자로서 천거하는 조칙을 내기도 하고 했는데 오로지 서화라든가 편지글이라든가 어떤 시부를 숭상하기도 시부를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높였는데 그렇지만 대부분 사림들이 비난하는 바가 되고 그래서 또 남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후에 현량을 조칙을 내려서 천거하는 제도는 더 이상 문학과 연칭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시화라든가 글솜씨 같은 것들은 사림들이 이제 비난하게 되니까 현량을 선발할 때는 문학과 병청되는 일이 없어졌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 균수 평준 이것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원전 80년이면 어떻습니까? 2000년 훨씬 넘었죠. 예. 2000년 정도 전에 이런 제도가 한나라 때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균수법을 보죠. 이 글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균자 모두 수레, 그러니까 공공운송 그런 정도의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평주는 고르게 하다 그런 의미겠죠. 뭐를 가리키냐면 한 무제 때 참 무제가 이민족을 정벌하고 흉노도 잘 대응했던 그 제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경 박사제도를 확립시켰고 이런 정치 경제 제도 면에서도 상당히 그 선구적인 일 아무래도 이제 그 소양이 많은 참모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뭐 그나저나 뭐 그 누구예요? 사마천을 궁영을 시켜가지고 그거는 좀 유감이기도 한데 또 거꾸로 보면 사마천이 그런 굴욕을 거쳤기에 오늘날 명저의 하나인 사계열전을 또 남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도 제가 그 칸트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칸트는 자기 동네를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도 못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불후의 명작을 많이 남겼는데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남들 하는 거 다 잘하고 남들 즐길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불후의 업적을 남기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 뭐 제가 늘 여기 오른쪽 밑에 나중에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죠? 이 제가 만든 마크 동심 어제 제자백과에서도 이렇게 예.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는 심과 성을 동요시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성을 단련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근데 공자나 맹자나 칸트 이런 분들은 그거를 외로움이나 고통으로 여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무언가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편집증으로 인해서 어떤 부조리를 낳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어떤 문제 하나에 빠져들어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허우적대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역시 그 시대적인 시간 공간의 조건 어느 정도는 이 천명과 연계된다. 그래서 이게 그 고전에 그 꼭 그 종교를 가져서가 아니라 천이나 명에 대한 토론이 많은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오늘날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균수법은 뭘 가리키냐면 한무제 시기에 시행한 국가가 이거 주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징발해서 구매해야 한다는 거죠. 징구. 징발해서 운송한 화물, 그러니까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징발해서 구매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그러니까 화물을 징발하여 구매하고 운수하던 경제정책이다. 대농령 공근과 이것도 수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부터 해도 되겠고요. 공근과 상홍량으로부터 제출된다 해도 좋고요. 대농령 공근과 상홍량이 제출한다 해도 됩니다. 중앙에서 국가의 재정을 주관하던 대산홍의 아래에 균수관을 설립하고 각지로부터 수도로 운송해 온 물품을 여러 곳으로 그 이동 운송하여 판매하고 물품을
각지로 운송하여 판매하고 이로부터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수입이 증가되는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인들이 시장을 농단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게 이제 요즘에도 이제 논란이 되는 마스크 판매. 사실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공적 마스크 이거는 자본주의 논리는 어긋나는 거죠. 근데 뭐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참고 있는데 어쨌든 미래 사회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 경제는 끝났다. 물론 그 이전에도 완전 자유시장 경제는 없었죠. 어느 정도 다 국가가 통제하고 그러는 건데 뭐 오늘날 부동산 정책 보세요. 이게 이 정도 해도 이걸 가지고 뭐 사회주의라고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가 그만큼 더 부조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뭐 신자유주의, 뭐 뉴라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가 이전에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큰 제 마음속 깊이 제가 가졌던 메시지는 뭐냐면 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미래 사회에서는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무한한 생산과 소비, 무한한 국제 교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자연 파괴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가. 무한한 생산으로 인해서 무한한 자원 개발하고 석유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가겠죠. 그 이유는 지금도 나오지만 그 석유 생산을 감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뉴스도 다 접했죠.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동 그 산유국가 다 싸우잖아요. 니들이 먼저 감산해라. 뭐 원래 자유시장 경제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남의 나라 석유를 몇 배를 생산하는 걸 왜 간섭합니까? 바로 이렇듯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도 그래요. 결국은 투기꾼들이 마지막으로는 자기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투기꾼들이 자꾸 언론풀에 기자들과 작당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부동산 강남 집값이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디는 뭐 풍선 효과에서 또 오른다. 그런 거에 이제 불안을 느낀 5, 60대보다는 3, 40대가 그냥 올라가는 데서 그냥 부동산을 잡아가지고 요즘에 후회한다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고 이런 걸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뭐 막스가 말한 공산주의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의 그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 용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유럽식 사회주의와 비슷한 한국식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진지한 담론이 형성되고 토론할 때가 됐다. 물론 이제 이따가 또 진보와 보수의 논론의 이 토론과 순자와 그 제자 이사와의 관련된 보역 진보와 그 개혁 세력의 그 논쟁을 볼 때 얼마만큼의 그 치열했는가. 또 여기 보다시피 그 당시에는 기득권이었다고 할지라도 개혁적인 마인드의 정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해요. 우리가 그 자치통감 할 때 다뤘던 왕한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 누구예요? 상홍량도 결국 권력투쟁에 의해서 주살당합니다. 이게 개혁판입니까? 음, 전매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상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상인들이 자기들이 시장을 좌지우지 농단하는 거를 국가에서 간섭해서 한다? 그럼 자객이라도 등원하는 거죠. 예? 조선시대 보부상들의 그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오늘날 어때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면 독특한 제도, 전경련, 예?
기업인들 모임, 뭐 대한상공회의 이수 다 있죠. 예. 심지어 뭐 소상공회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이로부터 물가로 하여금 안정되게 하였다. 이게 이제 균수법이고요. 이것과 똑같은 제도가 뭐냐면 평균법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전국의 물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비싼 데서 비싸게 팔리는 데는 그동안 비축했던 싸게 구입했던 걸 그쪽으로 이제 운송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뭐 오늘날처럼 정부에서 돼지고기 값이 올라서 비축량을 푼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무제 때 이러한 시스템이 시도가 된 것이 참 놀라운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도 뭐 고려 조선에서도 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일정 시기 동안 시행한 적이 있었죠. 평준법은 국가가 물가를 균형 있게 하는 조절하던 정책으로 장안, 이제 그 당시 도읍인 장안과 주요 도시의 평준관이라는 물가 조절 관리를 설립해 두고 균수관이 보존한 물자, 다시 말하면 이쪽 관리들이 창고에 보관하던 물자를 이용하여 물가에 근거하여, 이 귀는 이거 비쌀 귀자예요. 여기서는 물가가 비쌀 때는 이제 싸게 판매를 하고, 천자는 쌀 때예요. 쌀 때에는 이제 거두어서 구매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염철론에 나오는 한 대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요. 이 자료를 원래 제자백과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건 시간 남는 대로 하기로 하고요. 네, 먼저 요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제를 논쟁한 기록 문학. 전한전한의 소재 시원 6년 천자의 직서에 따라 승상 차천추 어사대부 상홍량과 전국에서 소집된 혈량 문학이 모여 앉아 민간의 어려움에 대한 대토론을 벌였다. 문학 백성을 다스리려면 음란한 책을 금지하고 도덕을 널리 펴고 사소한 이익을 억제하고 인의를 널리 퍼뜨리며 국가가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전국적으로 소금, 철술의 전매와 균수법이 시행되어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다투게 되자 백성들 사이에는 소박하고 검소한 기풍이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풍조가 만연하며 나라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을 버리고 말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아지고 있다. 말업이 활발해지면 농업이 몰락한다. 또한 백성의 생활이 방종으로 흘러 의식의 공급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 반대로 농업이 활발하면 백성의 생활이 소박해지고 국가의 재정도 윤택해진다. 그러므로 소금과 철, 술의 전매와 균수법을 폐지해야 한다. 역시 이 문학은 뭐예요?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상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이 유교적인 의미에서 이 풍속을 어지럽힌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요즘에는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물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는 뭐 기득권이지만 주도하는 개혁적인 입장에서의 입장을 한번 보기로 하죠. 어사대부 흉노는 우리나라에 따르지 않고 변경을 침략하고 있다. 방비를 굳건히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백성의 생활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방비를 소홀히 하면
흉노는 마음대로 침공해올 것이다. 세상을 떠난 선제는 오랜 세월 흉노의 침략에 고통받아온 변경의 백성을 가련히 여겨 성을 짓고 만루를 세우고 병사를 주둔시켜 방어력을 키웠다. 그 결과 재정 곤란에 빠지자 소금, 철술의 전매와 균수법을 시행해 국고 수입을 확보했고 그것을 방위비에 썼다. 그런데 지금 논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국고는 텅 빌 것이고 방위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은 굶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논자들은 이런 비용을 어디서 확보하라는 말인가? 문학?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재물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음을 걱정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안정되지 못함을 근심한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천자는 이익에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고 또한 제후나 대부도 이해득실을 입에 담지 않으며 오로지 인의와 덕행으로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끼리 친밀하고 멀리 있는 자가 복종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예로부터 싸움을 잘하는 자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다. 설령 군대를 동원했다 하더라도 적과 대치만 할 뿐 칼과 창으로 다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왕자는 어진 정치를 베풀기 때문에 천하무적이다. 어찌하여 군사비 조달에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가? 이 지금 주장은 완전히 공자맹자의 주장하고 일치하죠. 예. 요 얘기는 물론 순자에 나오고, 아니, 손자요. 유명한 얘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다. 싸우지 않고 남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예.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남의 군대를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 다음에 인자무적은 맹자에 나오죠. 이건 논어에 나오는 얘기고요. 예.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재물이 적은 걸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그걸 좀 의역했군요. 고르지 못함을 걱정한다. 공자 얘기입니다. 인자는 대적할 자가 필적할 만한 자가 없다. 필적할 것이 없다. 인자무적. 예. 아주 선명한 그 유교적인 소양을 가지고 개혁적인 정책을 지금 비판하는 제야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사대부 흉노는 나쁜 마음을 먹고 제멋대로 성에 침입해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백성과 병사를 살육하고 있다. 그런 악영무도한 무리는 당장 토벌해야 한다. 그러나 황공하게도 폐하께서는 백성의 궁핍한 상황을 가슴 아파하여 차마 우리 장병을 전장으로 보내지 못하고 계신다. 그 때문인지 변경을 지키는 장병에게 흉노를 토벌하려는 왕성한 투지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다 소금, 철술의 전매제와 균수법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전략에 대한 배려가 없고 변경의 상황을 염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다. 문학? 옛날에는 외적에 대해서도 군사 행동에 의지하지 않고 덕으로 강화했다. 그런데 지금은 도덕에 의지하지 않은 채 무기에만 의존하려 하고 군사를 변경에 주둔시켜 흉노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 결과 오랜 세월에 걸쳐 장병들을 전장에 못 박아두고 하루라도 식량 공급을 게을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밖으로는 장병들을 추위와 굶주림에 떨게 하고 안으로는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한 방위비를 조달하기 위해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만들어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당장 폐지해야 마땅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시 상황에서 이제 흉노가 자꾸 침범하고 방위비도 없고 또 이제 반면에 여기 지금 문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변경을 지키는 군사들이 힘들고 또 백성들이 여기 이제 굶주림에 떤다고 그러는데 이 상황은 정도의 판단하는 정도에 따라
물론 판단이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있죠. 성장이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우선 코로나를 막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병행해야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조금씩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아직도 안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경제를 위해서는 이게 코로나로 죽기보다는 경제 교류가 안 되고 또 실제로는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해서 죽는 사람도 늘어난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과연 뭐가 옳은지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기가. 예. 또 다른 두 번째 토론을 한번 보기로 하죠. 각자의 욕망이 충돌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어사대부 옛날에 나라를 세운 사람은 농업과 상공업을 함께 일으키고 둘을 모두 중시했다. 곧 시시제도를 고안해 다양한 상품이 모이게 했기에 농상공 모두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역경에도 황제, 요요, 순순 또한 전대부터 생활의 변화에 맞게 풍습을 개량해 생산의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꾀했다라고 했다. 원래 수공업자가 없으면 농기구도 없고 상인이 없으면 재화가 유통되지 않는 법이다. 농기구가 부족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이 감소하면 재화의 흐름이 막혀 국고는 궁핍해질 것이다. 소금과 철의 전매와 균수법이야말로 재화의 유통을 촉진하고 부자와 빈자가 서로 통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도 요즘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진짜 유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재난기금을 나눠줘서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뉴딜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주도형 경제 정책으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게 이제 주요 이념 아닙니까? 오늘날에 이제 뭐 미국은 뭐 거의 2,500만 명 정도 실업자가 이미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논의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아마 이 논란이 또 몇 년 지속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해관계가 갈리지 않겠어요? 자기가 고용관계가 없는 고용주라든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 실업보다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식당 뭐예요. 서빙하는 봉사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국은 어느 정도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는 개사전에 나오는 얘기죠. 옛날에 그 상고시대 때의 어떤 생활과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는가 그 내용이 나온 얘기고요. 왜 이제 그 제자백과 묵자에도 나오고 장자, 한비자에도 상고시대의 어떤 문물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다 공통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물론 뭐 관점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아서 보도록 하죠. 문학 원래 도덕으로 백성을 지도하면 백성의 기풍은 중후해지고 이익으로 백성을 유도하면 경박해진다. 백성의 기풍이 경박해지면 도의를 무시하고 이익에만 매달리며 이익에 매달리면 눈에 불을 켜고 시장으로 모여든다. 그렇게 되면 각자의 욕망이 충돌해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 때문에 왕자는 농업을 중시하고 말업에 속하는 상공업을 경시하며 예와 의로서 백성을 지도하고 콩이나 조와 같은 재화가 풍성해지도록 한다. 상공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어사대부 관자의 토양이 비옥한데도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것은 농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물이 풍성한데도
재화가 부족한 것은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 농, 과 촉촉 지방에서 나는 단사, 칠칠, 모, 우, 형형과 양양 지방에서 나는 가죽과 동물뼈, 상하, 강남 지방에서 나는 농나무와 가래나무, 대죽, 화설대, 연연과 제재 지방에서 나는 어류와 소금, 모직물, 가죽옷, 연과 예예에서 나는 칠과 생사, 가는 갈포, 못이 같은 생활 필수품은 수공업자들이 생산하고 상인들이 유통시킨다. 옛날 성인이 배와 노를 만들어 강에 띄우고 육지에서는 우마를 달리게 하여 먼 곳이 서로 통하게 한 것도 물자의 교역을 통해 백성의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선제께서도 각지의 철을 다루는 관청을 두고 농기구 제조를 관리했으며 균수법을 시행해 재화의 유통을 원활하게 했다. 소금과 철의 전매, 균수법이야말로 만민을 위한 것으로 지금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균수와 평준 제도는 만물의 가격을 고르게 한다. 문학, 비옥한 토지가 많은데도 식량이 부족한 것은 상공업이 활발하고 농업이 피폐해졌기 때문이다. 자원이 풍부한데도 재화가 부족한 것은 생활 필수품은 내버려두고 사치품만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물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새는 잔을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넓은 바다라 하더라도 시시각각 흘러내리는 계곡을 가득 채울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상공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은나라 왕반경이 사치를 멀리하기 위해 초옥에 살고 순이 황금을 깊은 산에 숨기고 선제인 고제가 상인을 관리로 등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모두 탐욕스럽고 비루한 풍속을 방지하고 진실한 기품을 북돋기 위함이었다. 설령 시장을 닫고 상인을 억압해 이익의 통로를 막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을 저지를 터인데 하물며 위에서 먼저 이익을 추구하면 어찌 되겠는가? 제후가 이익을 좋아하면 배부가 인색해지고 배부가 인색해지면 사사가 탐욕스러워지며 사가 탐욕스러워지면 백성은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 나라가 행하는 일은 이익 추구에 구멍을 열어두고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 얘기는 요 대목이요. 이건 맹자에 나오는 얘기죠. 네, 윗사람이 그 탐욕스러우면 밑에 사람이 점점 더 탐욕스럽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된다. 그런 논리죠. 그래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어사대부 옛날에 각지의 제후는 영지에서 난 산물을 조정해 보냈는데 왕래가 번거롭고 물건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 운송비만 늘어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각지의 수송을 담당하는 관리를 두었는데 이를 균수라 했다. 다음으로 도성에 비축용 창고를 지어 화물을 한 곳에 저장한 다음 물건 값이 떨어지면 이를 사들이고 물건 값이 오르면 이를 내다 팔았다. 그렇게 하여 나라는 실리를 잃지 않고 상인들은 이익을 취할 바가 없어졌으므로 평준이라 했다. 물가가 안정되면 백성들은 자신의 생업을 잃지 않게 되고 수송 부담이 균등해지면 백성들의 노고와 편안함의 차이도 고르게 된다. 그러므로 균수와 평준 제도는 만물의 가격을 고르게 하여 백성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익 추구의 길을 열어 백성에게 범죄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문학 옛날에는 백성에게 세금을 거둘 때 각자가 생산한 것을 내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각자가 만드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그들에게 없는 것을 내게 하므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만든 것을 싼 값에 내다 팔아 세금에 충당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백성에게 삼배와 명주솜을 만들게 장려하고는 때가 되어 물건을 팔려 하면 관리가 나타나 싼 값에 사들인다. 관리가 다루는 물건은 제와 동아동아 지방에서 생산된 합사비단이나 촉과 한 지방에서 생산된 마포뿐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되는 같은 종류의 물품도 있는데 그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물건 값을 깎아내리니 농민이나 여공은 이 중에 부담을 아는 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균수라는 것이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관리가 권력을 내세워 민간의 물자를 독점하고 시장을 독점하면 모든 재화가 한 곳에 집중될 것이고 국가가 직접 상행위를 하게 되면 관리들도 교활한 마음을 품게 된다. 관청에 물자가 집중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며
물가가 오르면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이 암약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제도의 취지와 그 운용상에 있어서 발생하는 그 부조리는 참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뭐 이 당시 상황을 다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과정에서 중간 관료들의 행포, 또 없는 물건을 대신 내라고 할 때는 진짜 자기가 가진 다른 물건 팔아서 그걸 오히려 사가지고 공출을 해야 되는 이런 부조리가 우리 고려조선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죠. 참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것과 관련돼서 유사한 이건 이제 한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순자 당시에 그 육아와 혹은 뭐 개혁파와의 그런 논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보기로 하죠. 요 내용은 원래 제자백과 그 순자 시간에 하려는 내용이었는데 순자 정리할 때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늘 염찰론하고 아주 유사한 맥락의 그 문답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고 육아의 그 순자 당시의 순자의 육아적인 입장, 순자가 육아냐 법가냐 그런 우리가 판단하는 자료로서도 볼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은 그 순자라는 그 책에 뭐죠? 통일제국으로 된 비판 철학자인가요?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관련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수 있으면 강해지고 백성을 부릴 수 없으면 장을 받아들여 천하 통일. 기원전 275년 제나라가 다시 잃었던 땅을 되찾고 양왕이 임치에 직하학궁을 다시 설치하자 순자는 다시 제나라로 돌아왔다. 순자는 선대학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당시 학술적인 면에서 상당한 지위와 영향을 지녔기 때문에 학궁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선생으로서 죄주의 지위를 3번이나 역임하게 되었다. 양왕이 죽은 후 기원전 266년 경순자는 진나라 소왕의 초빙에 받았다. 소왕은 재위 기간 동안 부국강병책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인물로 시황제의 증조부가 된다. 그러나 당시 진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법가적 이념에 근거하여 농업의 진흥과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므로 첫 대면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것이다. 순자서에는 이때의 대화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실려 있는데 요점만을 정리하기로 한다. 소왕 유자는 국가의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까? 순자 유자는 군주의 보배입니다. 예컨대 공자가 사구의 벼슬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심유씨가 양에게 물먹이던 일을 중단하였고 공신씨는 음란한 아내를 추방하였으며 신괴씨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국경을 넘어 도주하였고 소나 말을 팔던 장사 군들이 더 이상 값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먼저 바로잡고 그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자가 걸당에 거처할 때는 그곳의 자제들이 이익을 배분할 때 부모를 모신 이들에게 좀 더 많이 주었는데 이것은 효제로서 그들을 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자가 조정에 있으면 정치가 훌륭해지고 제야에 있으면 풍속이 아름다워집니다. 소왕 유자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순자 조정에서는 예절이 바르게 되고 관청에서는 법칙과 도량형이 바르게 되며 민간에서는 신뢰와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순자 조정에서는 예절이 바르게 되고 관청에서는 법칙과 도량형이 바르게 되며
민간에서는 신뢰와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의 불의를 범하거나 한 명의 무고한 이들을 죽이는 경우라면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하지 않으므로 임금의 의로움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어 사회에 퍼져 천하 사람들이 모두 호응하게 되어 천하가 한 집안처럼 됩니다. 이러하니 어찌 유자가 나라에 쓸모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소왕은 훌륭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여 대답하지만 그의 실제 속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인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이상의 대화는 맹자서 첫머리에 보이는 맹자와 양해왕의 첫 문답이 연상된 타. 양해왕이 맹자를 만나자마자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맹자는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따름입니다라 하여 당면한 시국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시대에 군웅할 거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양해왕이나 진소왕의 시국인식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강구 에는 당시 진나라 재상이었던 범저와의 문답 내용이 실려있다. 범저는 본래 위나라 출신인데 소왕의 재상으로서 원교근공책을 주도하여 공력을 신장시킨 공으로 땅에 봉해져 응으로 높여지던 인물이다. 그가 순자에게 진나라에 와서 본 소감을 묻자 순자는 진나라가 지세에 유리함과 아울러 소박한 백성, 절도 있는 벼슬아치, 공평무사한 사대부라는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강대국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칭찬하는 반면에 유자를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은연중 진나라 통치자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하 통일을 이룩하고 태평성대의 봉건국가를 유지하는 중임을 맡아보겠다는 순자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소왕이나 응우가 겉으로 비록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만 끝내 순자의 의욕적인 주장과 건의는 받아들여지 않았다. 기원전 265년 순자는 다시 제나라로 돌아왔다. 그가 조나라 효성왕의 면전에서 임무군과 더불어 병법에 대해 토론하는 내용이 순자에 보인다. 이때 그의 제자인 이사 와진묘가 동반하였다. 이들과의 문답 내용을 요약하기로 한다. 먼저 효성왕이 병법의 요체에 대해 물었다. 임무군 위로는 천시를 얻고 아래로 지리를 얻으며 저기 변동을 관측하여 나중에 출발하되 먼저 도착하는 것이 용병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순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고의 도에 따르면 모든 용병과 전쟁의 근본은 민심을 통일하는 데 있습니다. 활과 화살이 어울리지 않으면 아무리 명사수라고 해도 미세한 것을 적중시킬 수 없고 6마리 조화롭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마부라고 해도 먼 곳에 이를 수 없으며 병사와 백성이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왕이나 무왕이라 해도 필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병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시되는 순자 입장은 맹자하고도 상통하는 거죠. 이 내용만 가지면 이거는 뭐예요? 그 손자병법의 내용과 유사한 맥락인데 손자도 사실은 천시지리만을 강조한 그런 병법서는 아닙니다. 맹자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천시, 자연적인 조건, 자연의 때는 땅의 이로움, 지형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는 사람의 화목함보다 못하다. 지리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조건이 뭐 우리가 계절이라든 전쟁은 되게 이제 그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봄 가을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봄 가을이 주로 파종시기 수확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천시는 지형의 이론만 못하고 지형이 아무리 이롭다 하더라도 그 민심을 통일하고 그 군대 조직 상하간이 화목스럽지 못하면 전투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임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세로서 이익을 다투는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변칙적인 술책으로 상대로 하여금 도무지 종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무 와우기가 이것을 사용하여 천하무적이었는데 어찌 반드시 백성의 신뢰를 얻고자 하겠습니까? 나중에 뭐 우리 손자병법을 예전에는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손자병법 다룰 기회가 없습니다. 이 기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는 변칙적인 공격법이고요. 정은 전공법을 가리킵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손자병법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용병술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혼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인자의 군대와 왕자의 뜻이며 그대가 귀하게 여기는 권모술수와 변칙적인 술책은 제후들이 일삼는 것입니다. 인자의 군대는 그러한 수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폭군 걸과 같은 이는 다행히 속여 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임금 같은 성군을 속이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손가락으로 끓는 물을 휘젓거나 물이나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일단 실행된 이상 자신이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위에 있으면 장군이 백이라도 마음은 오직 하나이며 전군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또한 신하가 임금을 대하는 것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치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 동생이 형을 섬기듯 하여 변칙적인 술수로 급습해도 그것은 미리 경고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심리 땅을 다스릴 때는 사방 백리 땅의 백성들이 모두 그의 눈과 귀가 되어 마치 한 몽둥이처럼 화합하여 급습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상의 순자의 설명에 효성왕은 물론 임무군이 찬성하였다. 이어서 효성왕이 왕자의 군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 물었다. 순자 대왕의 자리에 계신 분에게 군대를 이끄는 일은 말단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왕자와 제후에 있어서 나라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것, 존립하고 패망하는 기준과 안정되고 위태로운 형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주가 현자이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군주가 무능하면 그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예의를 높이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예에 천시하면 그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다스려지면 강해지고 어지러우면 약해집니다. 이것이 강약의 기준입니다. 군주로서 자기 백성을 부릴 수 있으면 강해지고 백성을 부릴 수 없으면 약해집니다. 이것이 강약의 법칙입니다. 예를 높이며 공을 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복록을 후하게 하고 저리를 귀히 여기는 것이 그 다음이며 공을 높이며 저리를 천시하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이것이 강약의 대강입니다. 이외의 순자는 강국의 조건으로 1. 선비를 우대해야 한다. 2.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3. 정령이 믿을 만해야 한다. 4. 백성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5. 상을 줄 때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6. 형벌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7. 기계나 병기가 잘 정돈되어야 한다. 8. 용병을 신중히 해야 한다. 9. 권력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조목을 갖추지 못하면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는 이어서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 논증하고 결론적으로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함려, 월나라 구천 등의 오패는 모두 잘 조화를 이룬 군대로서 거의 왕자의 군대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내 자체에 근본한 것이 아니므로 패자는 될 수 있어도 왕자는 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효성왕과 임무군이 찬성을 표시하면서 장군으로서의 역할과 군제에 대해 질문하자 순자는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육술, 오권, 삼지 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역시 임무군의 찬성에 받아내었다. 그러자 옆에서 조용히 이상의 대화를 듣고 있던 진효와 이사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진효 선생님께서는 병법을 논의하시면서 늘 인의를 근본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의로운 자는 이치를 따르는 것인데 하필 병법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군대는 쟁탈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순자 자네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네.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이 해로움을 입는 것을 싫어하며 의로운 자는 이치를 따르기에 사람들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네. 저 군대는 그러한 해로움과 어지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쟁탈을 위한 것이 아니네.
따라서 인자의 군대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는 늘 존경받고 지나가는 곳은 모두 교화되어 마치 때에 알맞게 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서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이네. 예컨대 요임금이 환도를, 순임금이 유묘를 정벌하고 탕임금이 하를, 문왕이 숭을, 무왕이 주를 정벌한 예를 들어 모두 인의의 군대를 실행한 것이게 천하가 호응하였던 것이네. 이사 진나라는 지금까지 사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승리를 거듭하여 군대의 막강함을 천하에 떨치고 제후들에게 위엄을 보였는데 이것은 인의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 이를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자 자네가 모르고 하는 말이네. 자네가 말하는 편의는 진정한 편의가 아니네. 내가 이른바 인의가 진정한 편의가 되는 것이네. 저 인이라는 것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 정치가 바로 잡히면 백성이 그 군주를 사랑하고 좋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것이네. 군대에서의 장군이나 졸병의 운용에 관련된 것은 말단적인 일이네. 진나라가 연승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후들이 연합하여 대항할까봐 하루도 마음을 편히 둔 날이 없었으니 이것은 말세의 군대로서 아직 근본 개통을 갖지 못한 것이네. 예컨대 탕임금과 무왕이 각각 혁명에 성공하였지만 그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인의로서 행실을 닦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네. 지금 자네는 근본을 구하려 하지 않고 말단에서 구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이 혼란해지는 까닭이네. 그러나 순자의 이러한 주장은 끝내 효성왕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 기원전 264년 다시 제나라로 돌아와서 직하에서 제자들을 모아 가르쳤다. 제나라로 돌아온 후 순자는 양왕의 후비가 농단을 부리자 여자 군주가 궁궐을 어지럽힌다고 비판하였는데 이에 질시와 무함을 받게 되자 기원전 255년 자이반 타이반으로 초나라로 가게 되었다. 당시 춘신군 황허리 제상이었는데 순자를 날릉의 수령으로 임명하였다. 이때 순자의 나이 74세였다. 얼마 후 어떤 이가 춘신군에게 무함하길 탕은 박에서 시작하고 무왕은 호에서 불과 백리 땅에서 출발해서 천자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현인인데 그에게 백리 땅을 준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춘신군이 그 내용을 순자에게 통보하자 순자는 흔쾌히 사퇴하고 조나라를 떠나 조국인 조나라로 다시 돌아왔다. 조나라에 돌아와서는 평원군의 상경이 되었지만 기원전 251년 평원군이 세상을 떠났다. 이때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춘신군에게 충고하길 옛날 이윤이 하를 떠나 은에 가자 은이 천하를 통일하였지만 하나라는 망하였고 관중이 노를 떠나 제에 가자 제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지만 노나라는 쇠약해졌습니다. 현자가 적당한 자리에 있으면 군주가 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국가 또한 번영하는 법입니다. 지금 순자는 천하의 현인인데 그대가 어찌 초빙해서 등용하지 않으십니까? 라 하였다. 이에 춘신군이 순자에게 사신을 보내 다시 초빙하였으나 순자는 사양하는 글과 초나라 정치에 대한 건의만을 하고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춘신군이 거듭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초빙하자 순자는 이에 초나라로 가서 다시 날릉의 수령의 지위에 올랐다. 기원전 238년 춘신군이 피살되고 순자 또한 날릉의 수령에서 파면되었다. 당시 대략 91세의 순자는 저술을 통해 자신의 학설을 정리하는 데 힘을 기울이다가 기원전 235년경 세상을 떠났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날릉에 매장되었다. 이처럼 순자는 공자, 맹자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치국평천하의 포부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당시 군주들의 신임이나 중요한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생전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제대로 실현시켜보지 못하였다. 아쉽게도 순자가 그린 천하통일의 설계도는 비록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4년 후에 진나라의 대일통의 군현제 국가의 성립으로 이루어졌다. 한때에 이르러서는 동중서를 비롯한 지식인들에게 순자의 치국 방안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그의 생애와 당시 열국을 돌면서 유세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순자가 끝까지 유가임을 자처한 것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 많은 우리 중국 철학사
관련된 자료에서 순자가 유가냐 법가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순자는 뭐 완전히 맹자와는 궤를 달리하긴 하지만 역시 도덕주의적인 육아의 바탕을 두고 있고 약간 당시 개혁적인 제자인 이사와 같은 법가적인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순자의 그 진나라에서 재상이나 군주 앞에서의 그 토론 내용과 염철론에서 소금, 철, 술의 전매와 전국에서 공출받아서 전국에 또 다시 그 물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좀 재배포해서 물가를 조종하는 정책에 관한 논쟁. 요즘에 뭐 성장이냐 뭐 복지가 우선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국가재난금을 뭘 70%냐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 아주 복잡한 이런 문제가 역시 2000여 년에 뿌리 깊은 이런 어떤 정치 노선이라든가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염천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의미한 것으로 하고요.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